우리가 물건을 상품을 싸게 사려면은 세일할 때 사잖아요. 그쵸. 대형 마트 가서 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을 싸게 사려면은 어디 가서 경매로 사는 거죠. 시세가 한 뭐 7억 8천 정도 하는 거를 한 6억 선에 샀던 거, 5억 8천, 6억 선에 샀던 네.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경매로 사면은 싸게 살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못 사니까 경매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되게 좋아요. 그러네요. 경매로 들어가기 굉장히 적절한 좋은 타이밍이네요. 계절이죠. 미리 가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대표님은 또 돈은 경매로 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경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생소한 영역이거든요. 네. 작년부터도 집값이 하락하고 경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경매에 대한 관심도도 뜨거운 것 같은데 돈은 경매로 번다 여전히 좀 유효한 말이죠. 아, 그럼요. 네, 네. 경매는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아파트 시장 규모가 한 3천조 원 정도 돼요. 네. 그런데 경매 시장 규모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경매 시장.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만 3천조 원 정도 되고 거기 중에서 예. 뭐 절반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상가 건물 시장 있죠. 이 시장이 또 3,500조예요. 또 토지 시장 자체가 한 5천조 원 정도. 아파트만 돼요. 3천조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일경이 훨씬 넘어요. 전체 시장이. 거기에서 경매 시장, 그러니까 경매 시장은 아파트도 있고 상가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이런 거 다 합쳐서 얼마 정도? 네. 글쎄요. 퀴즈. 네. 약 한 25조에서 30조 정도. 되게 작죠. 그러네요. 네. 시장 규모도 작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되게 적어요. 왜냐하면은 경매는 뭐라고 하냐면 벽이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벽이냐면 권리 분석을 이거 내가 잘못 사서 물어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네. 예, 아예 그 시장에 가서 살 생각들을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상품을 싸게 사려면은 세일할 때 사잖아요. 그쵸. 대형 마트 가서 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을 싸게 사려면은 어디 가서 경매로 사는 거죠. 법원에 가서. 이게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걸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 권리 분석이라는 그 장벽 때문에. 그래서 경매는 그들만의 닉으로 비춰줄 수도 있는데 요즘은 2030 청년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추세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하는데 저녁 시간에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시간에 청년들이 많이 수업을 들으세요. 네. 회사 끝나고 와서 막 듣고 수업을 듣고 이제 그런 청년들이 지금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아주 격려의 박수를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2030도 이렇게 경매에 관심을 갖고 네, 있는 네, 주제군요.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이제 개인적인 경험 하에 기억에 남는 경매 실적 중에 가장 좀 얘기해 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속초에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매주 제 수업을 들으러 속초에서 서울로 옵니다. 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그 백화점까지 와서 제 대단하시네요. 경매 수업을 듣다가 네. 아파트를 이제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를 샀죠. 시세가 한 뭐 7억 8천 정도 하는 거를 한 6억 선에 샀던 거, 5억 8천, 6억 선에 샀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경매로 사서 이거를 전세 놓고 지금은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서 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가격 비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죠. 이거는 최근 사례입니다. 최근 네, 3년 사례인데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분도 결혼 안 하신 청년분이세요. 남자 청년분인데 사업 열심히 사업도 하시지만 이렇게 사업으로 번 돈을 금융자산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실물자산인 부동산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 좀 더 싸게 매수하기 위해서 경매시장에 들어와서 공부도 하시고 실제 실행으로 옮기신 분이 최근에는 기억에 남습니다. 네, 속초에서 또 강남까지 네. 오셔가지고 그 네.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경매에 좀 관심이 있어도 내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경매? 경매 권리 분석은
정말 너무 쉬웠거든요. 너무 쉬운 거니까 경매책을 서점에 가서 한 권 정도만 어느 책이든지 사서 읽으면은 정독을 하시면은 경매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고요. 경매할 때 우리가 기준 권리라는 게 있어요. 이 기준 권리가 있는데 기준 권리가 4가지예요. 근저당권, 저당권. 이게 이제 같은 건데 뜻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 뭐 근저당권의 뜻이 뭐냐 이런 거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아나운서님 초등학교 때 짝꿍 있었죠? 그렇죠. 그 짝꿍 이름이 만약에 기억나세요? 그럼요, 기억이 나죠. 철수다, 네. 순이다 하면은 그 철자가 무슨 철자니? 뜻이 뭐니? 이런 거 안 물어봤잖아요. 그냥 내 그러네요. 짝꿍은 그냥 철수다, 그렇죠. 순이다, 그거잖아요. 그쵸. 예, 예. 그러니까 기준 권리는 그냥 근저당권이다, 저당권이다. 이거 이제 한 몸으로 보는 거고요. 하나. 가압류, 압류. 이것도 이제 하나로 봅니다. 예, 하나로 보는데, 물론 법률적인 성격은 틀려요. 자, 둘. 그다음 담보가 등기. 담보가 등기는 뭐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 경매 개시 결정. 자, 요 4가지가 기준 권리인데, 이 기준 권리는 경매로 전부 소멸돼요. 뜻을 알든 모르든. 그리고 이 기준 권리보다 뒤에 나오는 모든 권리는 하나만 빼놓고 모든 권리는 다 소멸돼요. 뭐만 처분금지 가처분만 빼놓고, 처분금지 가처분도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여기에 관한 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거, 요 2개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만 소멸이 안 되고 다른 나머지 가처분은 다 소멸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뜻을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경매에 접근을 못 해요. 또 앞에 나오는 권리, 근저당권보다 기준 권리가 앞에 나왔다. 그러면은 그 권리는 인수해야 돼요. 그런데 앞에 나오는 권리도 저한테 공부를 배우시면은 소멸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경매로 사면은 싸게 살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못 사니까. 네. 그래서 기준 권리가 대부분 많이 나오고요. 기준 권리가 대부분 70~80%가 기준 권리 중심으로 나와요. 이 권리는 다 경매로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매의 권리 분석은 어렵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경매로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게 샀는데 안 올라, 그 다음부터. 그럼 이거 낭패잖아요. 싸게 샀는데 싸게 샀지만 오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물건의 미래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건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지만 경매로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수요자들도 지금 경매를 통해서 충분히 집을 사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경매는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 사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경매 물건이 지금 경매에 들어가면은 이 감정하는 시점과 매각하는 시점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오늘 감정을 하면은 오늘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 정도에 감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감정가가 1억이다. 근데 이 1억 아파트가 시장에서는 지금 막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 1억 오르고 있는 이 가격이 법원에서는 매각을 6개월 뒤나 1년 뒤에 한다라는 거예요. 이 1년 뒤에 봤더니 이 가격이 2억으로 돼 있어요. 근데 1억으로 사는 거죠. 1억으로 살 때 이거를 1억으로 사면은 경쟁자들이 많으니까 좀 더 쓰는 거죠. 입찰가를. 그래서 뭐 110%, 120% 매각이 되는 거죠. 그래도 시장보다는 지금 시장 가격은 2억이니까 그러니까. 1억 2천, 1억에 3천에 사더라도 나는 7천만 원을 싸게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올라갈 때 경매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되게 좋아요. 그러네요. 경매로 들어가기 굉장히 적절한 좋은 타이밍이네요. 계절이죠. 네, 알겠습니다. 경매 공부 또 경매 강의도 직접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딱 매수 적기를 찾고 싶을 때, 그 타이밍을 잡고 싶을 때 금리를 내리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일단 매수에 들어가 보면 좋은 건지, 아니면은 지금 시점에서도 미리 좀 매수를 해봄직한 게 좋은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금리 떨어지고 나서 확인하고 사자라고 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비싸 오르겠죠. 그래서
미리 가서 있는 거예요. 미리 사놓고 좋은 거 사놓고 있으면 금리는 떨어지니까 가격은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리가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사는 것보다는 돈이 있으면 돈이 자금 계획이 제대로 서 있으면 자금 계획이란 내 돈, 은행 돈, 엄마 돈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자금 계획이 서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만연해 있는 가운데 하반기 시장에는 조금 더 시장이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으로 이제 금리가 높은 대로 자금이 이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 환율이 또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주고 이런 영향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도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또 미국의 금리도 여기에서 그럼 더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지? 은행들은 예금을 받으면은요, 은행들도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채권을 사거든요. 예, 채권을 사는데, 뭐, 지난번에 미국의 SVB 뱅크가 파산이 됐잖아요. 예, 기준금리가 1%포인트 정도 오를 때 미국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손실은 180조에서 200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CPI 지수 잡겠다고 이 금리를 마냥 올릴 수만은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실질적인 대출금리 이자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실수요자들은 이 기회에 내 집 마련하는 게 좋겠죠. 또 갈아타는 실수요자들도 좋겠죠. 공급은 지금 당장 안 되고 있어요. 뭐 많이 돼야 되는데 뭐 50만 호 정도를 5년 동안 공급을 할 예정이지만 50만 가구가 그렇게 쉽게 공급이 되는 그런 물량은 아니거든요. 여의도가 한 100만 평 정도로 보는데 여의도의 5배가 분당이에요. 분당에 10만 가구가 살아요. 분당과 같은 신도시를 5개 정도를 서울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OECD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 주택 수는 부족한 편이거든요. 예. 부족하니까 50만 가구 공급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때 공급이 금리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가격은 하반기에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연초 1월 달에 한국경제신문에 또 뭐 여기저기에 전망한 그런 내용하고 같다. 변동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초와 의견이 다르지 않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 지금이 또 매수 적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집을 사려면 대표님 종잣돈이 모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뭐 2030 세대뿐만 아니라 돈 모으기가 워낙 어렵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대표님이 종잣돈 모으기 핵심 포인트를 오늘 가지고 오셨다고요. 저는 청년 세대들이 돈을 빨리 모으고 싶어하는 그 심정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이 황소가 만리를 가려면은 진짜 우보 만리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듯이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만리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 보면은 돈을 빨리 모으기 위해서 배우자 몰래 주식 투자를 합니다. 왜 배우자 몰래 할까요? 배우자를 깜짝 놀래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본인이 먼저 깜짝 놀래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돈이 안 모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돈을 모은다라고 하면은 은행에 왜 돈을 모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첫 월급 타면 뭐 해야지? 혹시 아나운서님 그런 내가 첫 월급 타면은 이 돈을 어떻게 모아야지? 적금 들어야지 이런 생각. 적금이죠, 적금. 그렇죠. 보통 적금을 그쵸. 통째로 생각을 하죠. 적금의 이 적자가
쌓을 적자예요. 쌓아 놓는다예요. 뭐 돈을 불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 돈을 매월 현금 흐름의 일부를 이거를 이제 쌓아 놓는다. 어디에다가 은행에 쌓아 놓는다예요. 그런데 투자는 던질 투자예요. 돈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던진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쌓아놓은 돈은 그대로 있지만 던진 돈은 이게 진짜 2배가 돼서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지만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2000년에 보면은 지금 뭐 이라크 그 이란 이 지역이죠. 바빌론이라는 고대 도시가 있었잖아요. 바빌론의 부자들의 돈 버는 종잣돈 모으는 방법은 원금을 손상되는 투자는 안 한다라는 거죠. 원금은 지키는 투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급하더라도 원금 지키는 거. 절대 뭐 저는 이제 뭐 부동산 전문가니까 또 뭐 말씀을 드리겠죠. 청년들일수록 주식 투자는 지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금으로 종잣돈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특히 청년들은 소득 규모에 따라서 19세부터 32세까지 서울시에서 적금을 들면은 2배를 주는 적금들, 그 다음에 또 얼마를 보전해 주는 적금들, 이런 적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만 원을 부으면 10만 원을 추가로 주는 적금들이 출시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종잣돈을 모으면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3년 동안 360만 원을 적금에 넣으면은 360만 원을 준다니까요. 그런 거를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찾아서 하고, 청년들이 돈 모으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절대 커피 사 먹지 말아라. 커피는 직장 선배가, 집산 선배가 사줄 때만 가라. 그 욕 되게 먹었잖아요. 해외여행 다니지 말아라. 해외여행은 회사에서 출장 보내줄 때만 가라. 외식하지 말아라. 택시 타지 말아라. 그럼 돈이 모일 수밖에 없겠죠. 신용카드 쓰지 말아라. 체크카드 써라. 이때도 욕을 엄청 먹었네요. 이때 2019년 1월 달에 여기 와서 찍었는데 10편을 찍었거든요. 네네. 그때도 상당했어요. 근데 지금 그 의견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안 변하죠. 안 변하죠. 네.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해서 종잣돈을 모아야 되고요. 또 바빌론의 부자들 얘기는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은 먼저 소비하고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소비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축률이 제가 평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2%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근데 적어도 종잣돈을 모을 때는 얼마를 모아야 되느냐? 50% 이상은 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번 수입에서 50%는 바로 그냥 저금. 무조건 저금하고 나머지 그러면은 내가 300만 원 버는데 150만 원은 무조건 저금 저축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이 있고, 그러면 내가 집세가 100만 원인데 이거 100만 원 월세 내고 나서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죠? 집세를 줄여야죠. 중요한 거는 소비성 지출을 일회성 지출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정 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요. 내 소득에 맞는 주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독립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까지 엄마 집에 살아야 돼요. 엄마 집에. 엄마 찬스. 엄마 아빠 집에 무조건 살아야 돼.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되느냐? 처가나 본가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와 살지 마세요. 불편해. 5년만 시댁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내 재산은 틀려진다라는 거죠. 네. 당장 이혼 안 되는 부부들, 또 있네요. 네. 정말 이제 편하지 않아야지 돈이 쌓이는 거네요. 그럼요. 마음과 몸이 편하지 않아야 돈이 쌓인다가 오늘의 정답인 것 같은데요. 아나운서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년 연봉 벌기 위해서 회사에 나와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1년 연봉을 봅니까? 근데 집에 들어가 살면은 그 연봉의 3분의 2는 줄일 수 있어요. 소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장모님이 다 해주잖아요. 그 찬스를 왜 박차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애도 키워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엄마 찬스를 네.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이용을 해보자. 그래서 종잣돈을 우리가 빨리 모으려고,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알아서 다 잘할 것 같지만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는데 한두 번은 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돈 번 돈을 은행에 그냥 쌓아놔라. 쌓아놔라. 이 쌓아놓고 이 돈이 실물 자산으로 갈 때까지는 보관의 개념으로 은행에 맡겨라. 대신에 은행에 맡길 때도 세금 우대나 비과세 이런 상품, 잘 찾아야죠. 이런 상품을 잘 찾아서 해라라는 거죠. 특히 은행에서 펀드나 이런 거는 들지 말아라. 간접 투자도 하지 말아라. 원금에 손상이 가는 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은행원 생활 30년 하고 정년퇴직을 했지만, 자, 그런데 제가 은행 예금으로 해서 돈 벌어준 부자들은 없어요. 다 부동산을 제대로 투자해서 돈 버신 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근로소득이 얼마나 빨리 실물자산으로 옮겨가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 네. 네. 일단 뭐 통장 다- 10개 있어도 소용없어요. 실물자산으로 안 넘어가면. 일단 뭐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대부분이 돈을 많이 버셨고 지금 부자분들이 네. 그리고 또 그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쌓여야 되는데 종잣돈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내가 좀 발품을 팔고 많이 노력을 하고 좀 힘든 시기가 있어야지 종잣돈이 모여지는 거지 한 번에 뭐 대박을 누릴 수는 없다. 그럼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또 부동산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매수 시점을 실기하지 않는 거예요. 매수 시점을 실기하면은 예전 가격을 생각하면은 오늘의 가격을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주택자들,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 시점을 실기하지 말고 오늘이 가장 싼 날이다 생각하고 내 집 마련에 들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종잣돈 모으는 방법과 또 경매 관련해서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똘똘하게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또 오늘 좀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떠셨어요? 질문을 이 아나운서님께서 잘 해주셔서 아유, 제가 답변하니라고 했는데 또 뭐 댓글이 뭐 많이 욕이 안 댓글 달렸으면 걱정하지 좋겠네요. 마세요. 그때 또 솔직하게 진솔하게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지금이 또 매수 적기라고 하니까요. 부동산 시장 좀 잘 대응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끝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똑소리 나는 부티나는 인터뷰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네, 부티나는 인터뷰 화이팅! 화이팅!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나라 집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1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주요한 지역들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한강변 중심으로 모여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돈이 한강변을 살려면 평당 1억인데 이거 방송 나가면은 막 이제 진짜 그렇게 네. 돈이 여유 있으신 분들이 실제로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또 의외로 많아요. 또 그쵸, 또 많긴 한데 네, 또 네. 많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